박점내 72입니다. 제 이름 석자 그렇게 무게감 있게 불러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 그 시간 동안 저는 늘 누구의 아내였고 누구의 엄마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기보다 여보, 엄마, 어머니라고 불리며 살아온 인생. 그런 제가 이제서야 제 이름을 꺼내듭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보낸 다음 저는 그보다 더 아픈 상처를 겪고 있다는 걸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건 겨우 2달 전이었습니다. 그 사람 제 남편 최윤식. 말없이 참고 남 앞에서 내색 한번 안 하던 사람이 병원 침대에 앉아 의사의 설명을 들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간병인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아내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박점내라는 여자 한 남자의 아내로, 세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지금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나로 살고 싶은 이 사람의 이야기. 오늘은 췌장암에 걸린 남편을 위해 모든 걸 바친 한 아내가 남편의 죽음 이후 유산 앞에서 무너지는 가족을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72 박점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최윤식 씨는 평소처럼 한약 냄새 가득한 거실을 지나 식탁에 앉았죠. 하지만 밥숟가락을 들던 손이 자꾸만 떨리는 걸 보고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여보, 손이 왜 저래? 요즘 따라 많이 마르셨네.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나이 탓이지. 당신은 아직도 내가 30대로 보여?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말 못할 병을 숨기고 있었단 걸 그날은 몰랐어요. 며칠 후 잦은 설사에 갑작스러운 황달까지 남편은 저 몰래 동네 의원에 갔다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췌장? 저는 처음엔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의사 앞에 앉아 초음파 사진과 검진 결과를 듣고서야 저는 무릎이 휘청했죠. 췌장암 말기입니다.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로 연명하는 방법뿐입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귀는 멍해졌고 눈앞은 새하얘졌습니다. 2달 길면 3달쯤 될 겁니다.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이불을 깊게 덮고 말없이 누워 있었죠. 저는 한참을 옆에 앉아 말도 없이 그 사람의 얼굴만 들여다봤습니다. 참 많이 변했더군요. 이마 주름은 깊어졌고 눈 아래에는 늘 그늘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식 씨,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조용히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뻗어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정내야,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속에서 무너지는 울음이 올라왔습니다. 왜 미안해? 당신이 뭘 잘못했어? 이게 다 운명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당신이냐고, 왜 이렇게 늦게 알게 됐냐고, 왜 하필 이제야 같이 살아보자 했던 이 시점에 이런 병이 생긴 거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아픈 아이 재우고 밥 지으며 약 챙기던 그 시절처럼 남편의 약, 식사, 기저귀, 진료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했죠. 정작 저는 밥 한 숟가락 넘기기 힘들었는데 남편은 제 앞에서만은 힘든 기색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짜증을 내고 아프다고 소리치면 저도 같이 울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속을 숨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이 미웠습니다. 아프다고, 무섭다고, 나 두렵다고 그런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었던 게 그래서 저는 혼자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변기 뚜껑에 앉아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꺽꺽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웃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강한 척, 괜찮은 척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2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슬프고 애틋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그러면서도 매일 아침이
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몸이 떨리던 나날 누군가는 말했어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 서로 아플 준비는 해야지. 하지만 준비가 되더군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건 언제나 처음 겪는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매일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간병은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정성이고 3일 나흘은 의무. 그 뒤로는 인내고 그리고 나중엔 지옥입니다. 췌장암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마르고 얼굴이 푸석해졌습니다. 점내야, 오늘은 밥 말고 죽 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냄비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죽, 또 죽. 간호사도 말했죠. 식사를 잘 못하시면 체력이 더 떨어진다고. 그 말이 남편 앞에서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밥 안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지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남편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나, 이놈의 병이. 입맛까지 다 앗아가는데.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짜증이 났던 겁니다. 병이 아니라 남편에게. 하지만 그건 사실 병을 견디지 못하는 제 마음의 짜증이었어요. 그 와중에 간병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이 환자분 너무 힘들어요. 밤새 링거 교체에 대소변까지 다 받아야 하니까 다른 환자분들보다 훨씬 힘들어요. 솔직히 간병비 이 정도로는 턱도 없어요. 간병인의 짜증 섞인 말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며 투덜거리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딱히 할 말도 없었습니다. 결국 밤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지고 남편이 숨소리를 크게 쉬는 날이면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불을 털다가 울컥한 감정이 터져나와 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저는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자꾸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내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이야. 우리 같이 살아온 인생이야. 당신이 버텨준 덕분에 나도 여기까지 온 거야. 남편은 눈을 감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혼자 남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나 없이도 꼭 행복해야 해.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쇠약한 손을 꼭 쥐고 가슴 깊숙이 각인했습니다. 당신 없이도 살겠지만 당신을 잊지는 않을 거야. 나 절대 당신 없는 세상에서도 포기하지 않을게. 남편은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마지막으로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싸우고 미워하고 짜증내던 모든 순간들이 그 사람의 마지막 다정함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지옥 같기도 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기적 같기도 한 그 두 달이 그렇게 쌓여갔습니다. 췌장암이라는 병은요, 몸만 갉아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정신도 하나하나 무너뜨리더군요. 입원비는 하루 38만원, 항암치료비는 일에 120만원, 정기검진과 간병인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에 1200만원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 퇴직금에서 조금 남겨두었던 예금을 깼습니다. 그 다음은 제 명의로 넣어놨던 적금을 해지했고요. 통장 비밀번호를 누르며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 돈을 이런 날에 쓰려고 모은 건가? 제 노후는 이제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세와 함께 제 삶의 기반도 서서히 붕괴되던 시간, 무엇보다 더 서러운 건 이 모든 걸 제가 혼자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큰딸은 아이 둘 보느라 서울에서 내려오기도 어려웠고, 둘째 아들은 전화 한 통 외엔 얼굴도 안 비쳤습니다. 엄마, 이번 달 좀 많이 어려워. 아빠는 엄마가 잘 돌봐주시니까 우리도 도울게요. 다음에.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말은 예쁘게 했죠. 엄마,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힘드실 텐데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계좌에 들어오는 건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계산서를 보는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얀 종이 위에 인쇄된 숫자. 그 숫자보다 더 차가운 건 그 종이를 붙들고 있던 제 손이었습니다. 김윤식 보호자분 수납하셔야 퇴원이 됩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얼굴엔 마스크를 썼지만 눈가는 다 부어 있었습니다. 창구에서 대기표를 뽑고 앉아있던 그 15분이 왜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던지요. 제 뒤에는 멀쩡한 청년들이 있었고 저는 검은 두건을 눌러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표를 제대로 누르지도 못하겠더군요. 전액 출금하시겠습니까? 창구 직원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제 손에 들어온 돈뭉치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목숨값이자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그 돈을 들고 택시에 올라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유리창 너머로 보인 세상은 너무 멀고 낯설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아껴가며 살았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 또 식사를 챙겨야 했고 다음 항암 일정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따라 많이 말랐습니다. 아무리 거즈로 닦아도 입가에는 침이 말라붙어 있었고 손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쥐어준 죽 한 숟가락을 겨우 삼킨 후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점내야,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치. 그 말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해준 것도 없이 당신한테 다 맡기고 그래도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고맙다는 말을 그 사람이 그렇게 처음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날 밤 세면대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누가 봤으면 우스웠겠죠. 눈물 콧물 뒤섞인 얼굴로 물을 틀고 고개를 숙인 여자.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저는 그제야 제대로 들은 것 같았거든요. 간병이라는 게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지치고 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2달 동안 저는 한 번도 뒤돌아선 적 없습니다. 잠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했지만 그 사람을 혼자 가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게 아내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처절한 2달이 흘러갔습니다. 사랑했고 원망했고 무너졌고 다시 일어섰던 시간들. 그 사람은 몰랐겠지만 저는 매일 밤 그 사람 몰래 유언장을 썼습니다. 윤식 씨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고민만 수십 번, 수백 번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떠나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뒤돌아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스며들던 겨울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기척이 없었습니다. 늘 아침이면 기침 한 번, 거친 숨소리 한 번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고요했죠. 윤식 씨, 제가 조심스레 불러봤지만 그 사람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가 손을 만져봤습니다. 아직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 순간 저는 그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이불을 정리하고 입가를 닦아주며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이 잠든 듯 보였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점심쯤 간호사가 회진을 돌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산소 포화도가 좀 낮네요. 예비해 두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예비해 두셔야.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걸. 제 손은 식은땀이 나고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저는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모두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점내야, 입술이 살짝 떨리며 나온 그 이름 한마디. 응, 나 여기 있어. 윤식 씨, 내가 여기 있어.
저는 그 사람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게 준 선물은 침묵이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고 고통스러운 신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제 손을 감싸쥔 채 서서히 숨을 줄여갔습니다. 그날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분침이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저는 그 사람의 이마를 닫고 입술을 적시고 손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아주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손 안에서, 제 숨결 아래에서. 잘 가요, 윤식 씨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는 그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것도 모른 채 이불을 정리하고 의료진에게 알리고 장례식장으로 옮길 절차를 밟았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과 조문객, 그리고 빈소를 지키는 제 아이들. 둘째 아들은 담배를 피우며 구석에 앉아 있었고 막내딸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엄마, 통장은 어디에 있어? 보험은 누구 명이야?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빈소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을 위한 눈물도 나를 위한 눈물도 아닌 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너진 슬픔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품격을 지키며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이들은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젠 나 혼자구나. 그 사람이 떠났다는 슬픔보다 그 빈자리를 이용하려는 자식들의 눈빛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눈빛은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날을 떠올립니다. 손만 잡고 말없이 떠났던 그 사람. 그 침묵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인 공간.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저는 몇 번이나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상주인 자식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지만 둘째 아들은 구석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막내딸은 조문객 눈치도 보지 않고 택배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가족이 맞나? 저는 영정 사진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운구차를 타고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숨막히도록 무거웠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타던 SUV 말인데 그거 내가 몰면 되겠지?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돼서 많이 못 받는다. 싸게 넘길 생각이다. 아들은 실망한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에이, 엄마 그거 우리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뭘 또 돈을 받고 그래?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막내딸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통장은 보험금은 언제쯤 나오는데 빨리 정리해야 하지 않아? 저는 터져나오는 한숨을 꾹 삼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났으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부터 생각해야지. 돈 얘기는 그 다음이다. 하지만 제 말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아, 요즘 세상에 돈이 제일 중요하지. 감정으로 뭐해? 막내딸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따져야죠. 슬퍼한다고 병원비 나오나 보험금 나오나. 저는 그들의 싸늘한 표정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아이들 내가 그렇게 품고 살아온 아이들이 맞나? 내가 병원 바닥에서 링거 바꿀 때, 수십 번 기저귀를 갈 때 이 아이들은 어디 있었던 거지? 화장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속이 다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오르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선 또 다른 사랑이, 또 다른 신뢰가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식 씨, 당신만이 가족이었나 봐. 남은 건 이름만 가족이지 마음은 다 따로였나 봐. 이제는 정말 나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감정팔이 좀 그만해. 엄마, 현실이 중요한 거야.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야지.
막내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버티다가 나중에 골치 아프게 만들지 말고 상속 분할 제대로 하자.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 하니까. 그들의 표정은 냉정했고 그들의 말은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지켜온 가족의 민낯이구나. 사랑보다 계산이 먼저인 자식들. 그저 남겨진 돈 앞에서 서로 더 챙기겠다고 이죽거리는 아이들. 윤식 씨, 당신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당신만이 진짜 내 가족이었다는 걸. 화장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속이 다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오르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선 또 다른 사랑이, 또 다른 신뢰가 같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가족인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 혼자구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아이들은 하나둘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조문객도 없고 영정 사진도 없었습니다. 남겨진 건 식탁 위에 쌓인 서류 뭉치와 통장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서둘러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다 정리됐어요? 혹시 우리한테 나누라고 하진 않을 거지? 그 말에 막내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병원비까지 우리가 나눌 이유는 없지. 엄마가 알아서 처리하신 거잖아. 큰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부담하면. 그러자 둘째 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나는 언제나 착한 척이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돈 받아놓고 이럴 때는 의리 챙기는 척하고. 막내딸은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병원비 얘긴 그만하고 진짜 중요한 거 하자. 아버지 명의 통장, 보험, 부동산 깔끔하게 나누자고. 저는 숨을 깊게 삼켰습니다. 저 아이들 입에서 나온 진짜 중요한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다 정리했다. 너희한테 부담 안 시킬 거다.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조용히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손뼉을 치듯 말했습니다. 잘됐다. 그럼 이제 유산 나누는 문제만 남았네. 막내딸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랑 예금 잔액 목록 좀 정리해줘. 공평하게 셋이 나누자.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공평하게? 그렇지. 당연히 공평해야지. 둘째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즘 힘들어. 다들 애들 키우고 대출 갚고 정신없어. 막내딸은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엄마도 혼자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잖아? 우리한테 미리미리 나눠줘야지. 괜히 혼자 끌어안았다가 나중에 헷갈리면 서로 골치 아파? 혼자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잖아.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쑤셨습니다. 내가 너희 키우려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 존재를 돈과 저울질하겠다고?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건 결국 돈이구나.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곧 답이었습니다. 병원비는 내 몫이었고 아버지 간병은 내 몫이었고 장례 치르는 동안 가슴 찢어진 것도 내 몫이었는데 이제 와서 유산만 공평하게 나누자는구나. 둘째 아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감정 섞지 마. 지금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막내딸은 마지막 칼을 꽂듯 쐈습니다. 엄마가 고집 부리면 솔직히 우리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기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윤식 씨, 당신 없이 남은 세상이 이렇게 싸늘하고 차갑기만 해. 나는 이제 안다. 피부치라는 이름이 어떤 순간엔 가장 잔인한 칼이 된다는 걸. 며칠 후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 다시 얘기 좀 하자. 정리할 게 많잖아. 마지못해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들은 이미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번에 좀 실망했어. 엄마가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너무 독단적인 거 알지? 막내딸이 곧장 따라붙었습니다. 맞아. 엄마도 결국 자기 살 길만 챙기는 거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 아버지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구나. 큰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외롭잖아. 우리랑 같이 살면서 상의해서 하자. 둘째 아들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상해? 누나야말로 엄마 옆에 붙어 있으면서 다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 막내딸도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보면 엄마 지분 다 가져가는 줄 알겠. 엄마도 이제 어느 자식이 더 필요한지 알 테니까. 편 가르지 말고 공평하게 해. 저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너희들 엄마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불편하냐? 정적.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가셨을 때는 눈물 한 방울 없더니 내가 아직 숨 쉬고 있으니까 돈 계산부터 하는 거냐. 둘째 아들이 짜증난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도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굴잖아. 솔직히 엄마도 남이야. 막내딸이 덧붙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결국 자기 목 챙기겠다는 거잖아. 우리만 나쁜 놈 만들지 마.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식 씨, 이 아이들이, 우리가 품고 키운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젠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 거야. 이제는 너희를 위해 참고 견디는 일 따윈 하지 않을 거다. 아이들은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변했네. 둘째 아들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편했다. 이제라도 나 자신을 지키기로 했다. 말을 마치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다. 아이들이 떠나고 집안은 다시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빈 커피잔, 식탁 위에 뒤엉킨 상속 서류 뭉치. 모든 것이 어지럽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가만히 거실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도 이 시간도 다 허상이었다. 남편과 함께 쌓아온 시간, 아이들을 키우며 지켜낸 가족이라는 이름, 모두 허물처럼 벗겨져 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사방이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뛰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유골함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윤식 씨, 나 혼자야. 손끝으로 차가운 유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것도 슬펐는데 남은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건 더 참기 힘들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내야, 내가 없어도 너는 너를 지켜야 해. 애들보다 너 먼저 생각해. 꼭 그렇게 살아줘.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그 글씨, 그 조심스럽고 단단한 필체가 제 눈가를 다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지. 내가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다칠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아니라 가족에게 버림받은 절망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아이들은 울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기다리지 말자.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자. 내가 나를 지켜야 하니까.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놓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아이들, 남편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들 모두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부터는 나 혼자야.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나는 처음으로 정말 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낮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딸 영미가 서 있었습니다.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손에는 마트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미는 말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를 올리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던 미역국 끓였어요. 엄마 혼자 드시기엔 양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가져왔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영미야, 너까지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을 하려던 찰나 영미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엄마, 저 미안해요. 엄마 혼자 두고 너무 늦게 왔어요. 그 말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꾹 참고 있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아냐. 내가 와줘서 고맙다. 엄마한텐 그게 전부야. 영미도 함께 울었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다들 돈 그런 얘기만 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괜찮아. 이제 엄마도 알았어. 나는 영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아이 하나라도 내 진심을 기억해준다면 그걸로 된 거야. 영미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빠 병원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엄마에겐 돈보다 귀한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부엌 한쪽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불 꺼진 방 안, 딸의 잔잔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윤식 씨, 당신이 남겨준 세상에 그래도 한 줄기 따뜻한 빛은 남았어. 그날 처음으로 텅 빈 마음 한켠에 조금 따뜻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미가 떠난 다음날 아침, 나는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두 손을 모았다. 윤식 씨, 당신 없이도 나 살아낼게요. 거실 한켠에 쌓아두었던 가족 사진도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도 상자에 담았다. 이젠 미련 두지 말자.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다. 오래된 예적금을 해지하고 하나 남은 연금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 앞으로는 내가 쓸 만큼만, 내가 쓸 곳에만 쓰자. 복지관에 등록해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조용히 읽었다. 집 근처 작은 시장에 가서 싱싱한 채소를 사들고 혼자지만 정성껏 밥을 지었다. 내 밥은 내가 차린다. 내 하루는 내가 채운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박점례로 살아가기로 했다. 밤이 깊어질 때면 여전히 허전한 마음이 스며들지만 나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괜찮아, 점례야. 넌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해낼 거야. 윤식 씨, 당신이 없는 세상은 외롭지만 그래도 나 버텨볼게요. 당신이 내게 남긴 마지막 부탁처럼 이제는 나를 먼저 지키며 살아갈게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엄마로만,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한 번쯤 나를 위해 살아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고 홀로 남겨진 인생이 막막하고 두려울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먼저 지키는 삶,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삶, 그것이 남은 인생을 덜 억울하게, 덜 외롭게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혜의 등대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불빛 하나 밝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이 작은 등대의 불빛을 더 멀리 퍼뜨려주세요. 당신의 오늘도 내일도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길 바랍니다.